벙커라고 하는 거는 유계호, 지붕이 있는 생존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위협을 막겠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데 이제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드론 공격 같은 경우에는 파편을 이렇게 터졌을 때 사방팔방 나가잖아요. 네. 꺾어지는 벽체만 하나 있어도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커가는 이 상황에서 그 데이터들 잘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데이터는 화생 방은 안 해도 EMP 방어는 해야 돼요. 그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들한테 화생 방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비용이면 EMP 방어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둘 다 모두 방폭은 기본이다. 방폭. 3프로TV 특별기획 시리즈 더 웨폰즈, 무기에 대한, 무기 체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상민 국방연구원 미래전략실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벙커버스터, 지하로 막 끝도 없이 들어가는 벙커버스터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창과 방패에서 만약에 벙커버스터가 창이라면 이제 방패, 벙커 이야기 해야죠. 네, 좋습니다. 벙커는 그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신 분들은 그 테란의 벙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벙커를 잘 저어놓으면 상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더라도 안에서 꽤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또 되기도 하죠. 그 벙커라는 건 이건 뭐 인류가 전쟁 시작한 이래부터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이렇게 좀 숨어서 이렇게 뭘 공격하면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류가 무기를 만들기 전부터 벙커에 살지 않았을까요? 동굴 같은데. 네, 동굴. 그렇죠. 그게 이제 천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죠. 천적도 있고 추위. 네. 그다음에 뭐 비나 바람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가 돼야 이제 생존을 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벙커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공간인 거예요. 공간. 그렇죠. 예. 근데 그 벙커가 그냥 그렇게 자연적으로 있는 거에서 이제 점점 인간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로 이제 발전했겠죠. 그렇죠. 예. 아마도 1차 세계대전 무렵에 그때부터 이제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쓰였으니까 위에서 뭔가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 급격히 벙커가 중요해지고 네. 많이 개발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은 1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참호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참호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약간 오픈형 땅굴인 거죠, 그건? 네, 오픈형 땅굴인데 거기는 이제 그 교통호라고 해서 지나다니는 용도라고 하면 위에서 뭐가 떨어졌을 때 그냥 폭탄이 될 수도 있고 포탄이 될 수도 있는데 참고로 포탄은 포에서 쏘는 거예요. K9 자주포나 박격포나 이런 거 포탄이고요. 포물선 떨어지는 거. 미사일도 포물선이긴 합니다. 그리고 폭탄은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 폭탄과 포탄의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드론에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폭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네. 러우 전쟁 때도 보면 드론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면 사실 지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벙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계호, 지붕이 있는 생존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붕이 있는 생존 공간. 근데 지금도 이 전방에 가면 벙커가 있어요. 벙커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겠죠? 서울시에도 있어요. 서울시 여기저기도 가보면 제가 주말에 등산을 하는데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제 대모산 또는 이제 구룡산이라고 해서 그 서울 남쪽에 있는 야트막한 산인데요. 거기 이렇게 등산을 합니다. 그 옆에 이제 청계산도 있죠. 근데 특이하게 제 눈에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벙커가 보여요. 벙커가 있나요? 산에? 잘 보세요. 그 등산로 바로 옆에 조그만 이렇게 그 교통호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움푹 파인 길이 있어요. 갱도인데 오픈돼 있죠. 근데 그 끝에는 항상 벙커가 있어요. 벙커가 있어요. 이거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는 이제 다 지나치니까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사실 벙커에서 생활해 보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늑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2002년 요 때부터 2004년 사이에 전방에서 중대장을 했어요. 그럼 겨울에 저는 화천 7사단에서 했는데 겨울에 되면 그 당시만 해도 막 20도, 영하 20도씩 내려가고 했거든요. 근데 벙커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은
바람도 좀 막아주고 할 바람도 테니까. 막아주죠. 눈 막아주고 그리고 뭐 GOP 같은 게 벙커예요? 저는 이제 육군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없는데. GOP는 이제 앞에 철책선 따라서 있는 게 GOP고요. 그 앞에 더 전진돼서 GP라고 있잖아요. 그 GP는 벙커 형태로 돼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다가 돼 있고요. 그래서 벙커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GOP는 벙커는 아니고 일부 벙커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이제 총탄으로 막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고 보통 제가 있었던 데는 그 GOP 후방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산에 저기 예를 들어서 전차를 몰고 내려온다 그러면 산에 숨어서 이렇게 총도 쏘고 대전차 미사일도 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쭉 있고요. 거기에 지휘관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벙커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1970년대 이때 만들어 놓은 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요? 50년 더 넘은. 근데 콘크리트니까 멀쩡합니다. 그래요? 그 벙커가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되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아파트 지하에도 저 지하 대피 공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지하 한 50m, 80m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벙커라고 해놓지 않아서 그렇지 벙커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은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서울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벙커라고 쉽게 표현을 하지만 정식적으로는 그렇게 벙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뭐 대피소라든지 민방위 대피소라든지 또는 군에서는 화생방 방호 시설. 왜냐하면 그 화생방 위협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 예전에 중학교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민방위 훈련하고 하는 데가 약간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화생방 이렇게 써 있고 맨날 거기서 이제 약간 강당이라기보다는 조금 적은 하여튼 그런 사이즈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벙커라면 벙커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협이 어떤 위협을 막겠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이제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드론 공격 같은 경우에는 파편을 막기 위해서 그 대피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파편을 이렇게 터졌을 때 사방팔방 나가잖아요. 그래서 벽체만 하나 있어도 꺾어지는 벽체만 하나 있어도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이 전부 다 적이잖아요. 사실 이란 빼고 나머지는 그렇다 할 별 볼 일 없는 무기 체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마스 최근 한참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하마스는 로켓 같은 것들을 씁니다. 굉장히 그 저가의 로켓을 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터지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거나 다치죠. 근데 날라오는데 시간이 짧아요. 한 1, 2분, 3분 이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놀이터나 정류장, 버스 정류장 얘도 벙커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벙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파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 벽체가 달려 있는 대피소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한번 꺾여 들어가면 그게 다예요. 그래도 이제 충분히 그 피해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파편이 주된 위협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또 얘기 드리자면 집 안에다가 그 대피 공간을 만들게끔 법제화가 돼 있다고 합니다. 집 안에? 그러니까 집 설계할 때 그러면 일단 대피 공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 만드는 집들은 그 법에 의해서 강제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대피 공간이 꼭 화학무기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밀폐된 공간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화학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한테 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에다 그런 밀폐된 공간 만드는 건 쉽지 않으니까 밀폐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과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겠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파편. 이스라엘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켓이 날라오면 요격을 잘해요. 아이언돔 이런 걸로다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요격했는데 그 파편 떨어진 것들이 지붕에 떨어지면 똑같거든요. 피해 보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그 파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집안에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미사일 공격은 그렇게 이제 피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화생방이라고 하면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 그러니까 나중에 핵무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맞는
벙커는 많지는 않겠군요. 예, 손으로 꼽을만 하죠. 그 민간에서도 그런 화생방에 다 견딜 수 있는 벙커 같은 것도 서울시에 뭐 좀 있어요? 서울시에 민간에서 지은 데가 있고요. 예. 뭐 트라움 하우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트라움 하우스. 예, 저는 가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거기 연예인들 많이 산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때 한번 뭐 취재인가 뭐 때문에 갔었었는데 집이 아마 총 세대 수가 10몇 세대일 거예요. 빌라일 거예요, 빌라. 예. 근데 되게 대형 빌라죠. 네. 대형 빌라고 한 집당 주차 대수가 4대인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고급 빌라인데 들어가 보셨던 거죠? 안에 들어갔죠. 벙커까지. 예, 벙커 들어갔죠. 거기 들어갔더니 진짜 철문이 일단 40cm인가? 두께가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분 설명에 뭐 이 벙커의 그 콘크리트 벽 두께가 1m가 아마 남짓됐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웬만한 핵공격에 물론 이제 그 트라움 하우스 딱 거기 꽂히면 뭐 그거 안 되겠지만 웬만한 핵공격은 뭐 버틸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저 비상식량도 있고 방독면도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얼핏 있습니다. 그게 실은 핵하고 화생방을 대비해서 만든 시설일 거예요. 맞아. 환풍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 정화해 준다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다른 외부보다 압력이 좀 높아요. 양압이라고 하는데 음압 양압이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코로나 때 그 음압 병동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음압 병동. 병동 안에 그러니까 그 감염된 환자가 있는 그 병동 안을 마이너스 압력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보다 압력이 낮게. 왜 그럴까요?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아까 트라움하우스 같은 그 벙커 안에 있는 시설은 화생방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의 오염 물질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환풍 장치를 통해서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공기를 빨아들이죠.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근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과기가 있어요. 여과기를 통해서 안쪽에 세게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압력이 세지고 그래서 문을 살짝 열더라도 그런 오염물질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지상에서 1기압이라고 하면 거기는 뭐 한 1점 살짝 높아요. 1.03기압 뭐 이렇게 이제 되겠군요. 왜냐면 너무 높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게 이제 일부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정말 드문 거고 공공시설 중에는 없어요? 있죠. 어디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자체 중에는 그 점점 그 화생방 방호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그 예를 들어 구청이나 이런 데들이 화생방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EMP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례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드는 어떤 그 법령이라든지 지침이 있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EMP 시설을 넣게 돼 있고 제가 일부 이제 그 평가하러 갔었던 데 중에는 종로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종로가 한참 짓고 있을 텐데 종로구에도 그런 기능들을 넣게끔 돼 있습니다. EMP까지 막으려면 뭐 나부를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EMP는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전파예요. 우리 저 스마트폰에서 나온 전파처럼 스마트폰도 어떤 공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중계기 같은 게 없으면 와이파이 그 라우터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안 터지잖아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금속으로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금속 특히 철판으로 돼 있는 공간 안에만 들어가면 EMP 차폐가 됩니다. 그래요? 철판은 대체로 못 뚫는군요. 그런데 철판이 꼭 두꺼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얇은 철판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건물처럼 안에를 그 철판으로 하다 보니까 얇으면 이게 그 쉽게 무너지니까 어느 정도 두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용접이라든지 또는 볼트 접합으로 해서 하는데 빈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들락날락 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구멍들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이 EMP 성능이 발휘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데는 왜 집집마다 그냥 벙커 비슷하게 하나씩 만들어 놓기도 하고 네. 뭐 패닝룸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렇죠.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럴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벙커 제일 잘 조성돼 있는 뭐 그런 나라는 어디예요? 일단 뭐 북한. 아니요. 아니에요? 북한은 그 벙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 저장하기 위한 갱도고요. 그 갱도는 밀폐나 이런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거나 또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했을 때는 되게 피곤하고 무기도 쉽게 이제 부식되고 한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벙커가 잘 돼 있죠. 유럽 국가들이요? 중립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스웨덴, 스위스 여기는 국민 수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한 대피 시설을 갖고 있고요. 핀란드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형 벙커라고 해서 그렇게 불러요. 생활형 벙커, 생활형 대피소. 그게 뭐예요? 벙커는 벙커 그대로만 놨을 때는 아무 쓸데없는 공간이에요. 전시 빼고는. 네. 그런데 평소에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요. 응? 수영장. 지하에 수영장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평상시에 네. 수영장처럼 써요. 문화공간입니다. 아 그러다 전시되면 네, 그러다가 전시되면 거기 대피하면 돼요. 물도 있겠다. 네. 물론 거기서 전시에 수영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무슨 다른 목적 문화공간으로다가 사용을 하다가 대피소로다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컨셉으로다가 짓고 있고요. 근데 스위스나 스웨덴은 그렇진 않고 네. 정말 그 중립국으로서 자기네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니까 네. 굉장히 견고하게 잘 짓고 있고 그래서 EMP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발달돼 있는 데가 스웨덴이나 스위스예요. 중립국들이면 사실 전쟁 위협은 훨씬 덜할 텐데 어떻게 그런 게 돼 있으니까 전쟁 위협이 덜해지는 거죠. 아 그런가? 네. 아 그래요. 전쟁 위협이 없어서 네. 중립국이 아니라 그런 능력들을 갖췄을 때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말만 중립국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특별히 누굴 공격할 뭐 무기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비를 할 때 굉장히 좀 탄탄하게 지킬 수 있는 네. 뭐 그 정도는 좀 돼야 되겠군요. 그럼 이제 그런 나라들이 벙커가 잘 돼 있고 그냥 생각에는 무슨 하마스니 아니면 뭐 아프간 뭐 이런 데가 이제 벙커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예, 거기는 벙커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네. 지하 갱도에 가깝죠. 그러니까 하마스도 네. 최근에 벌써 한 2년이 됐죠. 10월 7일이 네. 지났으니까요. 그 이제 잘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많은 인질들이 그 오랜 동안 어디 있었겠습니까? 계속 도망 다니려면 하여튼 지하에 벙커에서 그렇겠죠. 이제 억류됐던 건데 예? 뭐 알려지기로는 한 총 길이만 한 500k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찾을 수가 없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 언더그라운드 퍼실리티 작전이라고 이렇게 UGF 작전이라고 하는 네. 거를 이스라엘 군이 오랫동안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 찾아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군은 바닷물을 끌어다가 수장을 시키려고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길 그냥 메워버린다. 예. 그런 식의 변형된 벙커를 하마스는 갖고 있었던 거고 가까운 이제 일본만 보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출장을 갔다가 알게 된 건데 네. 저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어도 일본이 대피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일본 뭐 지진 화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일본은 그런 재난에 대해서 아까 미국은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집마다 그 반지하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돈 좀 들여가지고 제대로 구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은 지진입니다. 지진 주된 위협이 지진이나 태풍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과거부터 나무로 집을 많이 졌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무너져도 죽진 않으니까 깔려도 죽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심은 다 이제 콘크리트로 짓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유심히 예전에 한번 봤던 게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이제 유학을 일본에서 했는데
대한 건축학회 회장님인가가 뭐 때문에 오셨다가 예. 제가 이제 안내를 할 일이 있었어요. 통역도 하고.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공사장을. 네. 가서 딱 보시더니 저 같은 사람 이제 건축공학 전공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이분은 딱 세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철심 개수를. 그러더니 우리랑 다르다. 여기가 확실히 그 철근을 많이 해서 튼튼하게 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높은 건물들 같은 게 우리는 건물 밖에 이제 샤시들 아파트 보면 샤시를 하잖아요. 추우니까. 근데 일본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떨어지니까. 지진을 흔들면 베란다에서 샤시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못하게 해놓습니다. 다 오픈형으로 해놓는군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2011년 3월 11일 그 동일본 대지진 있을 때 그 센다이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일 정도 대피소를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머물러야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일본은 이 벙커라고 하는 이제 튼튼한 대피소보다는 그것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대피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학교 강당이에요. 학교마다 강당이 있어요. 강당이. 그리고 거기가 대피소예요. 되게 좋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진도가 9.0이었는데 최대가 여진이 한 8 정도 되는 게 계속 옵니다. 근데 저도 그 소학교 우리 초등학교 강당에서 이제 1박을 했어요. 그 지진 당시에? 네, 거기 있었다니까요. 딱 그때? 네, 그때 있었어요. 그래요? 3월 11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소학교 강당에 들어가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전에 제가 거기서 4년을 살았어도 못 봤던 거를 그 하루에 본 거예요. 근데 강당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조명 있잖아요. 이렇게 천장에. 근데 진도 8 정도 계속 오면은 저게 떨어질 것처럼 보여요. 그렇겠죠.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그 밤늦게 갔는데 왜냐하면 애를 찾으러 다니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저녁 늦게 한 9시 10시쯤 갔더니 꽉 찼어요. 근데 그 강당 거기에 한 4군데가 6군데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조명 바로 밑에.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진도 8, 7 정도 되는 게 여러 번 왔는데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저건 절대 안 떨어진다. 그래서 유유히 들어가서 거기서 1박을 했었는데 재밌지만 이제 굉장히 그 쓰라린 경험이었죠.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요. 일본 사람들도 그 자리는 좀 무서웠겠구나. 조명 있는 자리.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강당이 정말 견고하게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정도 지진에도 버틸 정도면 진짜 튼튼하긴 하겠네요. 실제로 진도가 9.0이었는데 그 제일 강하게 흔들렸던 지역이 그 센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경험했던 거는 가게 안에 있는 진열대 이런 것들은 다 무너졌어요. 평상시에 저 와인 하나 사 먹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지나가다 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 다 깨져 있고. 그 센다이 쪽에 계셨어요? 네. 4년을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멀쩡해요. 안에 진열대가 다 무너질 정도로 다 무너졌어요. 흔들렸는데 다 엄청난 흔들림이었죠. 쓰나미도 오고 했으니까. 어떻게 안 무너지지? 그 정도로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센다이 성이 있어요. 성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성 무너질 때 그 옆에 바로 있었는데 되게 그 성은 이렇게 돌을 쌓잖아요. 근데 현대식 건물들은 콘크리트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진도에 버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 대도시의 그 건물들이 제대로만 지어져 있다고 하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이 건물이 완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1945년 8월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때 핵폭탄이 2번 터졌잖아요. 근데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히로시마보다 나가사키가 뒤에 터집니다. 나가사키의 위력이 훨씬은 아니지만 더 컸어요. 한 15킬로톤, 20킬로톤 그 사이인데. 그거 맞고 이제 항복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피해 규모는 히로시마가 더 커요. 왜 그렇죠? 그게 위력은 나가사키 컸는데 피해가 히로시마가 더 큰 이유는 히로시마는 평지에 나무로 만든 집들이 많았고요. 목조 주택이 많았고. 나가사키는 거기가 이제 군수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맞은 거예요. 근데 나가사키 항이잖아요, 항. 그러다 보니까 항구는 보통 이제 산
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형 자체가 평평하지 않고 그다음에 군수공장이나 이런 것들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아서 그 충격이라든지 열 그다음에 복사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콘크리트가 막아줍니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적었던 거예요. 이게 핵폭탄은 떨어질 때 이게 그냥 바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터뜨린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저 일부 때는 네. 우리가 지하 관통하는 벙커버스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실제 핵폭탄은 벙커버스터처럼 쓰는 게 아니라 네. 고도를 어느 정도 높여서 쏴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실제로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고도 한 500m 상공에서 터졌어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화이어볼이라고 해가지고 그 화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 화구가 지상에 도달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피해를 주고 어느 정도 이제 폭풍파나 이런 것들로다가 해서 범위를 넓히거든요. 네. 피해 범위를. 그런데 지상에서 그냥 터져버리면 이 피해 범위가 그 약간 고도를 높여서 하는 것보다 떨어져요. 오히려 충격을 좀 땅이 흡수를 할 그렇죠. 수도 있겠군요. 흡수하기도 하고 지역에 이제 건물들이 있으면 건물들이 흡수하기도 하고 특히 대도시는 그렇죠. 그래서 한 500이나 한 1km 상공에서 터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이 올려서 한 수십 킬로미터 위에서 터뜨리면 지상에는 그 폭풍파, 열, 방사선 이런 것들이 도달 안 해요. EMP만 나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고고도 EMP, 핵 EMP라고 부르는데 가장 사용 가능성, 문턱이 낮은 사용의 문턱이 낮은 핵 공격 방식을 고고도 핵 EMP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EMP 효과만 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인프라는 그대로 셧다운 돼 버리는데 사람들은 일단은 멀쩡해요. 그래요? 인명 피해도 별로 주지 않고 오로지 그 전자기적인 피해만 그렇죠. 유도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핵을 쏠 가능성이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나 네. 직접 핵이 아니라 고고도에서 이것도 직접 핵 공격은 맞습니다만 네. EMP 공격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차츰 해가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근데 그 정도 고고도에서 터뜨리면 평양도 맛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 맛가게 하려다가.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서울 항공에다가 터뜨리기보다는 좀 떨어뜨려서 예를 들어서 서해로 치면은 평택 앞바다 이런 데 터뜨리면 평택 험프리스 기지라든지 오산 기지 그리고 수도권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이제 원전지대 있잖아요. 거기 터뜨리면 원자력 사고까지 유발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피해 안 보면서 할 수 있게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비하는 우리의 벙커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 기사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송포 가락동에 이제 대피소 겸 핵벙커를 이제 구축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본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애착이 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2년 전에 2023년 11월에 서울시에서 그 안보 포럼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그때 발표를 했던 내용이 이제 서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서울이 핵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조치들을 이렇게 과제 목록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그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바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기사화된 건 처음 봤거든요. 뭐냐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한다. 재건축을 할 때 부시고 다시 짓잖아요. 그럴 때 용적률을 살짝만 높여주면 그 재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용적률로다 생기는 이익으로 지하에 한 층을 더 파서 거기를 방호 시설화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합니다. 증여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는 그 용적률 상향 조정해 준 것만 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 전체에 대한 방호 시설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는데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송파의 가락동에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아파트도 짓지만 새로 이제 거기 입주하신 분들 내지는 혹시 그 바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그 방호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인근 시설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주민들은 주민들용이죠. 지하 주차장이니까. 그리고 소유는 기부 체납했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가 되겠지만 네. 그것의 이득을 보는 사람은 주민이죠.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 주민이에요. 그 형태는 그럼 뭐 지하 주차장 형태예요? 그렇죠. 지하 주차장 한 층을 더 파고 들어가서 네. 그 안에 저도 세부 설계는 이제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트라움하우스 가셨다고 하는데 예.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큰 이제 방폭문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구획을 나누겠죠. 나눠서 그 안에 비상식량도 놓을 수 있고 또는 동호수별로 해서 자기 공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핀란드처럼 네. 거기를 크게 만들어서 문화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요. 요즘 커뮤니티 많이 하니까 커뮤니티 공간을 쓸 수도 있고 네. 또는 요즘 아파트들 보면은 개인 창고들도 주잖아요. 창고처럼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유사시에 많이 들어가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창고라는 게 뭐 물론 이제 캠핑 도구들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집안에 예를 들어서 안 쓴 옷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 갖다 놓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가 대피 공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방식도. 이제 그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리를 할 겁니다. 뭐냐면 소방이라든지 방호 시설로서의 기능을 체크를 하겠죠. 네네네. 그런 건 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예. 방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시범적으로 잘 된 것 같고. 네네네. 앞으로 이게 좀 전국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걸 쓸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겠습니다만 뭐 항상 만일을 우린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여러 공격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커가는 이 상황에서 그 데이터들 잘 보호하는 것도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요즘 들어 뭐 오늘도 이제 뭐 LGU 플러스도 무슨 서버 공격 당했다 그러고 하여튼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뭐 직원의 실수든 갑자기 뭐 화재가 발생한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아까 제가 이제 벙커의 기능 목적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쪽으로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때마침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국정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입니다. 화제가 났죠. 네, 아직까지 복구가 이제 완전하게 되진 않았는데요. 저는 그걸 그 TV로 통해서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상하다? 네. 5층에서 났거든요, 화재가. 네? 국가의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건물 5층에서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방관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불을 끌어 들어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창문만 뚫리면 바로 데이터 센터라는 거예요. 벙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훨씬 더 좀 튼튼하게 기본적으로는 방호시설. 이 방호시설은요. 방폭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생방 기능을 갖추는 화생방 보호시설이 있고 그리고 EMP 시설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EMP까지는 좀 과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람만 보호할 거면. 그런데 데이터는 화생방은 안 해도 EMP 방어는 해야 돼요. 그렇겠죠. 제일 취약하니까. 네. 근데 생각 없이 지으면 그 데이터 센터에 사실 근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잠깐 들어가서 모니터링하고 나오는데 그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들한테 화생방 보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비용이면 EMP 방어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둘 다 모두 방폭은 기본이다. 방폭. 방폭 방탄은 기본으로 해놓고 그 안에 화생방이든 EMP든 아니면 둘 다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 국정자원관리원 사고는 제가 결과만 봤을 때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방폭이 안 돼 있고 일반 건물에다가 5층에. 일반 민간에서 쓰는 데이터 보호하는 그 수준으로다가 관리가 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최소한 지하가 됐든 두꺼운 벽체로다가 지상이라 하더라도 보호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잖아요, 화재. 네.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였어요. 리튬 전지. 네네네. 근데 이 리튬 전지 사고는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생되고 있어요. 어디서든 간에. 그런데 이게 장점이 기존에 우리 차량용으로 쓰는 납축 전지에 비해서 적은 양으로다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네. 앞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설은 이 리튬 전지를 쓰면 안 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쓰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납축 전지를 쓰는 게 안전하고 오랫동안 그건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기존에 이미 많은 시설들이 데이터 센터로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EMP가 됐든 아니면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 뭔가를 개조하려고 하면 네. 건물을 부시고 새로 져야 돼요. 그 정도로다가 지금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군에서 지금 방호 시설 관련된 일을 좀 오랫동안 했고 특히 EMP 관련된 업무들도 오랫동안 맡아서 했었는데 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제가 제시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 중에 이제 중요한 데이터만 백업용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네. 백업용 데이터만 컨테이너에 집어넣는 거예요. 컨테이너? 네. 방폭이 되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하여튼 뭐 다 철판일 테니까. 네. 근데 일반 해상용 컨테이너는 얇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서 미사일 시험하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화학단지 같은 데 가면 화학 사고가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 시험장에서 쓰는 이 관측소들 이것들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는데 방폭이 되는 컨테이너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라움하우스에서 봤던 그 두꺼운 철문처럼 그런 것들을 써서 컨테이너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의 보완만 하면 EMP 방어가 돼요. 화생방 양압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실은. 그래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얇은 철판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두껍게 해서 외부에서 드론이 갖다 쳐박거나 아니면은 어떤 테러 상황에서도 보호가 되고 EMP 공격을 받아도 보호가 될 수 있는 견고한 컨테이너죠. 네네. 사실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서울시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그런 백업용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 딱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나가요 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얘를 아까 EMP 공격은 한 방에 한반도 전반 남한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러면 남한에다가 백업 센터를 여러 개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봐야 잘못하면 동시에 다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EMP 방어가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해외에 두는 거예요. 해외? 해외에 우리 중요한 정보를 둘 수는 없죠.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중 지금 끝나진 않았으니까 전쟁이 나고 나서도 이전에도 자기네들의 중요한 데이터를 유럽의 다른 국가에다가 백업을 시켜놨어요. 우크라이나가? 네, 그 나라도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 이 데이터를 우크라이나 내부에 놓으면 다 망가지니까 없어지니까 실제로 러시아는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인프라들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방송국 때리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백업을 해놨던 거고 유사하게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이제 중국이 2027년에 대만 공격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드니까
데이터를 다른 데다 옮겨놨어요. 그 데이터 천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 그 정도로 전쟁 위협에 있는 국가들이나 전쟁 중인 국가들은 자기네들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살려놔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복구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수기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야, 근데 다른 나라에 아무리 친한 나라라도 이렇게 두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제가 제안했던 게 진짜 5년 전부터 제안했던 게 뭐냐면 대사관에 두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은 우리 영토예요. 우리 영토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고요. 그리고 사실 외교 횡령이라고 들어보시죠. 외교 횡령. 외교 횡령하면은 무슨 뭐 이렇게 파우치 정도 생각하시는데 컨테이너도 외교 횡령이에요. 아, 그래요? 가능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제가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에도 잠깐 근무했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핵실험이 일어나잖아요. 북한에 의해서 핵실험 나면 자기네 그 관측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대사관에다가 일단 설치를 해요. 그거를 허가해주고 하는 업무를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 잠깐 했었는데 대사관 내에 설치한다고요? 네, 그걸 외교 횡령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사이즈는 문제될 거 없다. 없어요. 거기 둘 공간만 있으면. 그런데 제가 외국에 있는 대사관들, 우리나라 대사관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차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넓어요. 컨테이너 클 필요 없습니다. 한 6m 정도 됩니다. 20피트짜리 되면은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걸로다가 백업용 데이터 센터가 다 되는 거예요. 예전에야 데이터 센터를 건물로 줬지만 요즘은 그 USB도 그 하나에 어마어마한 테라바이트가 들어가요. 테라바이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백업용이기 때문에 이건 AI를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저장만 해놓는 거라서 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급 데이터 또는 이제 국방이다 그러면 국방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잘 해서 또 양도 좀 어느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에 비상전원 체계도 다 있는 겁니다. 비상발전기를 쓰고 UPS를 쓰고 또 EMP 방어도 되고 항공학습 장치까지 다 달려서 하나의 세트화되어 있는 거. 근데 그 나라랑 뭐 갈등 생길 일도 없고 그거는 그렇죠. 기왕이면 서로 교환을 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 쥐고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홍릉 국제 포럼이라는 걸 했습니다. 유럽하고 이제 같은 세션에서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유럽 너네들도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으니까 그 데이터 어떻게 할 거냐. 그 유럽 국가 내에서 이제 돌려막기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럽도 따지고 보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쪽, 지구 반대쪽에 있는 우리나라에다가 너네들 대사관에 이걸 두고 우리도 너네 쪽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두고 하면 서로 윈윈이다라는 걸 제안을 했었고요.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실은 국내에서 한 군데 시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로 해서 백업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 한국은행 빼고 EMP 방어가 돼 있는 데이터 센터가 없습니다. 은행이 예전에는 다 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인터넷 뱅킹 합니다. 은행 시스템을 제가 보니까 재밌어요. 예전에는 4시 되면 은행 문 닫았죠. 닫으면 은행 업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거래됐던 내용들을 다 저장을 해서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있어요. 요만하게 생겼죠. 요만하게. 그날 했던 내용들을 여기 저장해서 금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수기를 저장 안 하더라도 디지털화해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갖고 있고 인터넷 뱅킹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서버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 서버가 데이터 센터예요. 그 데이터 센터가 주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리고 법으로 예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백업을 할 수 있게끔 두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백업 데이터 센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주나 예비나 마찬가지 EMP 방어도 안 돼 있고 아까 국정자원관리원처럼 건물 3, 4층, 5층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드론이 됐던 어떤 사람이 장난질로다가 돌팔매로다가 돌을 던져도 피해를 볼 정도로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이제 은행이 새롭게 이 컨테이너 형태로다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그 금융 기록 같은 거야 워낙 중요한 또 기록일 테니까. 은행은 데이터 사라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인데 그런 것들은 EMP 공격에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EMP뿐만 아니라 네. 그 이제 드론 공격이라든지 또는 재난, 지진 났을 때 솔직히 제가 데이터 센터를 돌아다녀 보면 그 지진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지진 나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내진 설계, 네. 요 정도는 돼 있는데요. 실은 예를 들어 건물 위에서 뭐 천장이 무너진다든지 또는 뭐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 서버를 보관하는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 렉이라고 부르는데 렉은 되게 약해요. 그냥 캐비넷이에요, 캐비넷. 그대로 직격하면 네, 화재랑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뭐 해킹 공격에도 잘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물리적인 뭐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워낙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들은 국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은행 같은 것들의 금융 데이터 같은 것들은 그런 공격이나 위험 상황에도 좀 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나눠놓고 그 다음에 있는 서버는 굉장히 좀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좀 있다. 네. 저희가 벙커 얘기하다가 이렇게 왜냐면 데이터가 앞으로 전쟁이든 어떤 서로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 그거부터 공격하려고 할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잘 보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고요. 저희가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로 벙커랑 벙커버스터를 한번 이렇게 다뤄봤고 다음 시간엔 뭐 해주시겠습니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네. 너무 무거운 주제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네. 강약, 중강약 이렇게 좀 가벼운 주제도 네. 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언제가 이제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는 할 건데요. 예, 한번 총알과 방탄복 어때요? 좋죠. 총알도 되게 종류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방탄복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예. 방탄 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제가 소재 재료공학을 전공을 해서 네. 그 방탄공학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잘 됐네요. 그걸로 할까요?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 저 박사님께 한번 맡겨두고요. 네. 저는 뭐 그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벙커랑 벙커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상민 국방연구원 미래전략실 실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